제가 외도를 한 후 남편은 다시는 저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18년 동안 우리는 한 집을 쓰는 타인이었습니다. 은퇴 후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에 제 세상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은영 의사 선생님,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저는 병원 진료실의 정적 속에서 저도 모르게 핸드백 끈을 베베꼬며 앉아 있었습니다. 블라인드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어 하얀 벽에 가지런한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50대였고 금태 안경을 쓴 친절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미간을 찌푸린 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흘긋 쳐다본 뒤 다시 화면을 보며 제 전자 차트를 클릭했습니다. 김지수 씨, 올해 58세 맞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제 신경을 곤두서게 했습니다. 네, 막 은퇴했어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뭐가 발견됐나요? 저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썼습니다. 최 선생님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 씨, 아주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어요. 남편분과 수년간 정상적이고 친밀한 부부 생활을 유지해 오셨나요?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그 질문은 지난 18년간 가장 비밀스럽고 고통스러운 상처를 정확히 꿰뚫는 바늘과 같았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었죠. 남편 박성민과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지만 그중 18년은 타인으로 지냈으니까요. 때는 2008년 여름이었습니다. 나와 남편은 40살이었고 아들 준영이는 막 대학에 입학해 집을 떠난 후였습니다. 갑자기 집이 텅 비어 버렸죠. 물리적인 공허함이 아니라 심리적인 공허함이었습니다. 성민 씨와 저는 연세대학교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졸업 직후 결혼했고 안정적인 삶에 안착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의 엔지니어였고 저는 동네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삶은 미지근한 물 한 잔처럼 안정적이고 조용했습니다. 파도도 없었지만 열정도 없었죠. 그러다 40살이 되던 해 나는 현우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새로 부임한 미술 선생님이었고 나보다 5살 어렸으며 웃을 때마다 눈가에 고운 주름이 잡히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늘 생화가 꽂힌 꽃병을 두었고 채점을 하면서는 내가 모르는 노래를 흥얼거렸으며 비 오는 날이면 누구에게든 우산을 내어주곤 했습니다. 그는 20년 전 시 한 편에 눈물 흘리고 달빛 아래서 몽상에 잠기곤 했던 제 어린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어떠세요? 어느 날 오후 현우 씨가 들꽃으로 뒤덮인 언덕을 그린 수채화를 들고 제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워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가지세요. 이 그림 속 들꽃이 선생님 같아요. 조용하지만 자신만의 생명력을 가졌죠. 그 한마디가 제가 오래전 굳게 걸어 잠갔던 마음의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우리는 교무실에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학교의 작은 정원을 거닐었으며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이해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았습니다. 성민 씨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요즘 계속 늦네. 어느 날 저녁, 그가 늘 앉던 소파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학교에 일이 많아서요.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고 조용히 켜진 텔레비전 불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제게 죄책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저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터진 것은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성민 씨에게 교사 연수가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현우 씨와 양평 두물머리로 스케치를 하러 가기로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호숫가에서 오후 내내 시와 미술, 그리고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현우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 씨, 저는 그의 말은 다른 목소리에 의해 끊겼습니다. 엄마, 고개를 돌리자 조금 떨어진 곳에 준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분노로 창백해진 얼굴로. 그리고 그 옆에는 성민 씨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만 그의 눈은 제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알고 보니 준영이가 주말을 맞아 저를 놀라게 해주려고 집에 왔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성민 씨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해서 저를 찾아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이곳 현우 씨와 함께 있는 호숫가에서 저를 발견한 것이었죠. 집에 가자 성민 씨는 그 말만 남기고 차로 돌아섰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은 끔찍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준영이에게서는 실망과 분노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심장이 칼로 비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성민 씨는 준영이를 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담배에 불을 붙이고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얼마나 됐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게 소리치는 것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얼마나 됐냐고 물었어. 그가 반복했습니다. 3달이요. 저는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정말 그냥 대화만 나눴어요. 그만. 그는 담배를 비벼 끄고 일어섰습니다. 지수야, 선택권을 2개 줄게. 첫째, 이혼한다. 당신은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나가는 거야. 둘째,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룸메이트로 사는 거야. 저는 충격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준영이 앞길이 창창해. 이 일로 애한테 영향 주고 싶지 않아. 그는 마치 사업 거래를 논하는 것처럼 차갑고 무심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은 당신 직장에도 보기 좋지 않을 테고. 그래서 이 선택권을 주는 거야.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하지. 동의할게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우리 침실로 들어가 자신의 베개와 이불을 챙겨 거실 소파에 던졌습니다. 이제부터 난 여기서 자. 당신 인생은 당신 마음대로 살아. 하지만 우리 아들 앞에서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정상적인 아내처럼 행동해. 그날 밤 저는 킹사이즈 침대에 홀로 누워 그가 소파에서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소리치거나 저를 때리거나 해명을 요구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그의 세계에서 차단해 버렸을 뿐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혼보다 훨씬 더 잔인한 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성민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했습니다. 저는 현우 씨를 마주할 자신이 없어 병가를 냈습니다. 그에게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다시는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는 한 단어로 답장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현우 씨와의 제 외도는 끝났지만 성민 씨와의 결혼 생활도 끝났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우리는 기묘한 냉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커피를 내렸지만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에는 맞춰 돌아왔지만 제가 잠들 때까지 서재에 틀어박혀 있다가 소파로 나왔습니다. 준영이가 방학을 맞아 집에 왔을 때 저는 명랑한 척하며 저녁으로 뭘 먹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아무거나요 라고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의 성탄절,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동안 우리 셋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유일한 소리는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명절 영화뿐이었습니다. 준영아, 갈비찜 더 먹어. 제가 그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려 하자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접시를 뒤로 뺐습니다. 아빠, 회사 일은 어떠세요? 그는 저를 철저히 무시하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성민 씨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 배불러요. 방에 들어갈게요. 아들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울지 마. 성민 씨가 몸이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힘 아껴. 내일 당신 어머니 댁에 가야 하니까.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등골이 오싹한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내 삶이었다. 세상 앞에서는 행복한 가족인 척 연기하고 집에서는 타인으로 사는 것. 시간이 흘러 우리의 관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2011년 준영이는 석사 학위를 받고 부산에 있는 직장을 구했습니다. 아들마저 떠난 집은 더욱 춥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배우고 정성껏 생일 선물을 샀으며 그가 야근하고 늦게 돌아올 때면 간식을 준비해두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관심의 벽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 노력은 그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이럴 필요 없어. 어느 날 밤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연기하는 것뿐이야. 알잖아. 그렇지. 당신에게 속죄하고 싶어요. 제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되돌릴 수 없어. 그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지수야, 내가 당신에게 체면을 지킬 길을 열어줬잖아. 그냥 당신 인생 살아. 내 결정을 후회하게 만들지 말고. 그 순간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는 저를 미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움을 너무 깊이 묻어버려서 얼음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2013년 준영이는 나영이라는 사랑스럽고 착한 아가씨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성민 씨와 저는 나란히 서서 미소를 지으며 축사를 했습니다. 두 분은 정말 금실이 좋으시네요. 한 하객이 말했습니다. 성민 씨는 제 어깨에 팔을 둘렀고 그의 미소는 완벽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제 등에 닿은 그의 손이 바위처럼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호텔방으로 돌아오자마자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팔을 내렸습니다. 정말 피곤했지, 안 그래? 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랬어요.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으며 이 모든 상황에 부조리함을 느꼈습니다. 성민 씨, 우리 언제까지 이래야 해요?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그는 양복 재킷을 벗어 소파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난 익숙해졌어. 익숙해졌다는 그 두 단어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2015년 우리 손자 은우가 태어났습니다. 성민 씨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손주가 생기자 우리는 몇 가지 새로운 대화 주제를 찾았습니다. 은우의 성장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장난감을 골라주었으며 영상 통화를 하며 함께 웃었습니다. 은우야, 할머니 해봐. 제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녀석 꼭 준영이 어릴 때 같네. 어느 날 옆에 있던 성민 씨가 불쑥 말했습니다. 몇 년 만에 그가 제게 먼저 건넨 사적인 말이었습니다. 정말요? 준영이도 아기 때 이렇게 잘 웃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짧은 대화는 제게 한 줄기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정말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제가 틀렸습니다. 그해 추석. 준영이네 가족이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 분위기가 따뜻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두 분 건강은 괜찮으세요? 나영이가 진심 어린 걱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린 괜찮아.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솔직히 전 두 분이 항상 부러웠어요. 그렇게 오래 결혼 생활을 하셨는데도 여전히 사랑이 넘치시잖아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준영이가 포크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제 연기 그만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영이는 모르지만 전 알아요. 두 분 몇 년째 부부도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쇼하는 거잖아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영아. 성민 씨가 낮게 경고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도 그만하세요. 준영이가 일어섰습니다. 저 이제 28살이에요. 어린애가 아니라고요. 두 분이 이렇게 사는 걸 보는 게 얼마나 숨막히는 일이었는지 아세요? 제가 그걸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영이는 겁에 질려 그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나영아, 미안해. 너한테 이걸 숨겨왔어. 우리 부모님 결혼은 가짜야. 체면 때문에 같이 사는 것뿐이라고. 준영아, 제가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섰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엄마가 후회하고 계신 거 알아요. 지난 몇 년간 계속 만회하려고 노력하신 것도 알고요. 하지만 아빠는요. 아빠는 행복하셨을까요? 그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준영이가 저와 성민 씨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이혼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낫겠어요. 아빠도 이제 47이시고 엄마도 47이시잖아요. 두 분 다 아직 살 날이 많다고요. 그만해라. 성민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밥이나 먹어. 그 추석 식사는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준영이의 말은 제 마음속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가 옳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고문하는 것 말고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이혼을 요구하기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제게 남은 가족의 작은 조각마저 그가 제게 주는 것이 냉담한 뿐일지라도 성민 씨마저 잃을까봐 무서웠습니다. 2017년 저는 50살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선생님, 남편분은 왜 안 오셨어요? 한 젊은 교사가 물었습니다. 회사에 일이 바빠서요.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미소 지으며 거짓말했습니다. 사실 성민 씨는 제 생일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는 몇 년째 제 생일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식탁 위에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미역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먹어, 부엌에서 나온 성민 씨가 말했습니다. 생일이잖아. 저는 그릇을 쳐다봤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고기 미역국이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냥 날짜를 기억했을 뿐이야. 그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 하지만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위해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성민 씨. 저는 흐느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있을까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대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때쯤이었습니다. 지수야, 어떤 것들은 과거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있는 거야. 그는 서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안 먹으면 식어. 저는 식탁에 앉아 그 미역국을 마지막 한 숟갈까지 다 먹었습니다. 짰습니다. 국물 때문인지 제 눈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2018년은 우리의 결혼 30주년이었습니다. 준영이는 꼭 축하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30주년은 진주 혼식이잖아요. 엄마,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그는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영이는 은우를 안고 있었고 준영이는 잔을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께 지난 30년간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지금처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성민 씨와 저는 잔을 부딪히고 마셨습니다. 준영아, 사실 내 엄마와 나는 성민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알아요. 준영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든 제 마음속에서 두 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들이에요. 성민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우리는 각자의 공간에 누웠습니다. 저는 침실에, 그는 소파에, 우리 사이의 문은 우리 세계 사이의 벽을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성민 씨, 제가 어둠 속으로 불렀습니다. 왜? 거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0년이네요. 제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저를 미워했나요?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미워하지 않아.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냥 지쳤어. 지쳤다고요. 그 말은 미움보다 더 가슴 아팠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 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2020년 팬데믹이 닥쳤습니다. 성민 씨와 저는 둘 다 은퇴한 상태로 집에 함께 갇혔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보다 그 몇 달 동안 서로를 더 많이 보았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뉴스를 보고 확진자 수를 확인했습니다.
잠시나마 우리가 진짜 부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마스크 쓰고 그가 장을 보러 가기 전에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문가에서 그가 떠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 작고 일상적인 걱정이 제 가슴을 여린 희망으로 아프게 했습니다. 어쩌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가 틀렸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고 와인 한 병을 땄습니다. 무슨 날이야? 성민 씨가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무 날도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랑 좋은 식사를 하고 싶어서요. 제가 그에게 와인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흘긋 보더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성민 씨, 제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정말로 다시 시작해볼 수 있을까요? 그는 잔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씁쓸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지수야. 이게 그냥 리셋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게임인 줄 알아? 제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당신이 잘못했지. 그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지난 18년이 나한테 어땠는지 상상이나 해봤어. 매일 밤 저 소파에 누워서 옆방에서 당신 숨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나 자신을 고문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면서 말이야. 그럼 왜 이혼하지 않았어요? 제가 울부짖었습니다. 준영이한테 상처 주기 싫었으니까.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싫었으니까. 당신이 직장에서 망신당하는 걸 원치 않았으니까. 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어떻게 느낄지 생각해봤어? 당신이 그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본 내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해봤냐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저 반복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만해. 그가 일어섰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지내. 괜찮아. 그날 밤 저는 제 마지막 희망의 조각과 함께 저녁 식사 정부를 벌였습니다. 2024년 은우는 9살이 되었습니다. 준영이네 가족은 1년에 몇 번씩 방문했고 아이의 에너지는 우리 조용한 집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어땠어요? 어느 날 은우가 제 무릎 위로 올라오며 물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주 잘생겼고 할머니는 아주 예뻤지. 어떻게 만나셨어요? 대학교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아주 오랫동안 쫓아다녔어.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도 할머니를 좋아해요? 그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물론이지. 제가 힘겹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은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손도 절대 안 잡고 같이 자지도 않잖아요. 은우야. 나영이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 아닌데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손도 잡고 껴안아준다고. 자, 이제 숙제할 시간이다. 준영이가 아들을 데려가며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에 텅 빈 구멍이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9살짜리 아이조차 우리 결혼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2025년 저는 58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교육청에서 퇴직 교사들을 위한 건강검진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혈액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등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건강하시네요, 김지수 선생님. 약간의 빈혈기가 있으니 시금치를 좀 더 드세요. 간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검사 결과를 들고 산부인과 의사인 최은영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제 차트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수씨, 아주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남편분과 수년간 정상적이고 친밀한 부부 생활을 유지해 오셨나요? 그 질문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게 제 검진과 관련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최 선생님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몇 가지 비정상적인 지표가 보여서요. 괜찮으시다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이다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18년 동안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최 선생님은 놀란 듯 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18년이요? 그녀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지수 씨, 그것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몰랐어요. 장기간의 성관계 부재는 호르몬 불균형, 면역 체계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특정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 건강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죠. 최 선생님이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지수 씨, 왜 그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의 어조는 친절했습니다. 남편분 문제인가요? 아니면 제 잘못이에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잘못했어요. 최 선생님은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녀는 몇 자를 타이핑했습니다. 지수 씨,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 저와 함께 가시죠. 저는 그녀를 따라 검사실로 들어가 차가운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녀는 제 복부 위로 기구를 움직였고 그녀의 눈은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멈췄습니다. 지수 씨,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과거에 부인과 관련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혀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시죠? 최 선생님은 대답하지 않고 검사를 계속했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후 그녀는 기구를 내려놓았습니다. 옷 입으셔도 됩니다. 제 진료실에서 다시 이야기하죠. 자리에 앉자 그녀는 제게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지수 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가 심호흡을 하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자궁의 수술 흔적이 보입니다. 그럴 리가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수술 받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결과는 매우 명확합니다. 최 선생님은 영상을 띄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건 명백한 흉터 조직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고 표정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뭐요? 목이 바싹 탔습니다. 그리고 흉터의 위치와 형태로 보아 이 수술은 아주 오래전에 시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지수 씨, 정말로 이것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으신가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술, 무슨 수술? 혹시 실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최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상이 너무 선명해요. 실수가 아닙니다. 지수 씨, 집에 돌아가셔서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가족분께 여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멍한 상태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의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술, 흉터 조직, 아주 오래전. 갑자기 안개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2008년 현우 씨와의 일이 있은 후 저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잠을 잘 수 없어 수면제를 복용했죠. 어느 날 아침 아랫배에 둔한 통증을 느끼며 잠에서 깼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걸 그냥 생리통으로 치부했습니다. 설마 생각할수록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성민 씨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왔어? 그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성민 씨. 저는 그의 앞에 섰습니다. 물어볼 게 있어요. 그리고 사실대로 말해줘야 해요.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고 제 표정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뭔데? 2008년에 저 수술 받았나요?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가 벌떡 일어서자 신문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돌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사실이었구나. 나는 수술을 받았고 심지어 그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무슨 수술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저는 아무 기억도 못하는 거죠? 성민 씨는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어깨는 마치 거대한 힘을 억누르는 것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알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말해줘요. 저는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제가 다시 물으려던 찰나 그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고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당신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어느 날 밤 당신이 수면제를 너무 많이 먹었어.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병원으로 급히 데려가 위세척을 했지. 검사를 하던 중에 의사가 당신이 임신했다는 걸 발견했어. 머리가 윙윙거리고 세상이 기울었습니다. 임신. 내가 임신을 했었다고? 누구의 아이였어요? 저는 간신히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성민 씨는 부서지고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의사가 3개월이라고 했어. 마침내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지수야, 계산은 당신이 해봐. 그때 우린 반년 동안 서로 몸에 손도 대지 않았어.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 위로 쓰러졌습니다. 3개월, 반년 동안 관계가 없었다. 아이는 현우 씨의 아이였다. 내가 정말 임신했었다고요?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요?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성민 씨는 눈을 감았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의사에게 낙태 수술을 하라고 했어.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끌어올린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의식을 잃은 사이에 내가 동의서에 서명했어. 내가 그 아이를 지우게 한 거야. 머릿속이 하얀 공백이 되었습니다. 나는 현우 씨의 아이를 가졌었고 성민 씨는 내가 정신을 잃은 사이에 그 임신을 끝내버렸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성민 씨가 갑자기 포효했습니다. 당신이 감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어. 지수야, 당신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베고 있었어. 내가 뭘 어떻게 했어야 했는데 당신이 그 아이를 낳게 뒀어야 했나. 온 세상 사람들이 내 아내가 바람피워서 다른 남자 아이를 가졌다고 알게 놔뒀어야 했냐고. 그의 말은 저를 찌르는 칼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생명이었잖아요. 생명. 성민 씨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바람피울 때 우리 가족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해봤어. 그 남자와 함께 있을 때 준영이에게 온전하고 행복한 가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해봤냐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옳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흐느꼈습니다. 왜 저한테 숨겼어요? 말하라고? 성민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뭘 말해?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아니면 나를 더 미워하게 만들려고?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미워했겠지. 그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은 엄마가 될 권리를 빼앗아간 나를 미워했을 거야. 당신이 의식이 없을 때 그 선택을 한 나를 미워했을 거라고. 그래서 말하지 않기로 했어. 당신이 영원히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이 비밀이 시간과 함께 묻힐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 알아요. 제가 무너지며 소리쳤습니다. 안다고요. 알겠어요. 이제 안다고요. 성민 씨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고통과 피로가 뒤섞여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 이제 알지. 그의 목소리가 속삭임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할 건데? 뭘 하고 싶은데? 나를 미워할 거야? 아니면 나를 용서할 거야? 그는 가까이 다가왔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니면 그 남자를 찾아가서 당신이 한때 그의 아이를 가졌었다고 말해주고 싶어? 아니요. 저는 지수야. 어떤 것들은 과거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있는 거야. 성민 씨가 돌아섰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해. 우리는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어. 못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모르는 척할 수 없어요. 그럼 뭘 원하는데? 그가 참 돌아섰습니다. 이혼. 좋아. 당장 가서 서류 접수하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혼. 정말 이게 끝인가? 바로 그때 성민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자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뭐라고? 준영이가 사고를 당했다고? 심장이 팼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그는 전화를 끊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준영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대. 지금 병원에서 수술 중이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문 밖으로 뛰쳐나가는 성민 씨를 허둥지둥 뒤따라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성민 씨는 핸들을 꽉 잡았고 그의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영이는 괜찮을 거예요. 성민 씨는 대답하지 않고 가속 페달을 더 세게 밟을 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나영이가 은우를 안고 응급실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울어서 붉고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우리를 보자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준영 씨가 길에 뛰어든 아이를 구하려다 차에 치였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 쓰러질 뻔했습니다. 성민 씨가 저를 붙잡고는 외과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은 어떻습니까?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자 그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위중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출혈이 심해 즉시 수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희귀 혈액형이라 저희 혈액은행 재고가 부족합니다. 희귀 혈액형이요. 성민 씨가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무슨 혈액형입니까? B형 RH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매우 드문 혈액형이죠. 가족 중에 이 혈액형을 가진 분이 계신가요? 직계 가족의 헌혈이 가장 빠릅니다. 성민 씨와 저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O형 RH 플러스입니다. 성민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O형 RH 플러스예요. 제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환자의 혈액형은 의사가 차트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잠시만요. 유전적으로 부모님이 두 분 다 O형이시면 자녀가 B형일 확률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한 분이 복도의 공기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성민 씨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하얘져 있었습니다. 두 분 다 O형이 확실하신가요? 의사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확실합니다. 성민 씨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의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무언가 더 말하려던 순간 수술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가족분 필요합니다. 간호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환자 상태가 위독합니다. 지금 당장 혈액을 구해야 해요. 혈액은행에 다시 연락해 보겠습니다. 외과 의사가 돌아서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나영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제가 B형 RH예요. 제 피를 쓰세요. 의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나영이는 의사를 따라갔고 은우는 제게 남겨졌습니다. 저는 손자를 안고 있었지만 온몸의 감각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성민 씨는 복도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그의 시선은 수술실 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성민 씨, 제가 그의 곁으로 갔습니다. 말 걸지 마. 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준영이가 수술 끝날 때까지는 2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수술실 위에 불이 꺼졌습니다. 외과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안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헌혈로 창백해진 나영이가 나와서 힘없이 물었습니다. 준영 씨는요? 괜찮아. 제가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나영아. 준영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유리창을 통해서만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온갖 튜브와 전선에 연결된 채 창백하고 미동 없이 누워있는 아들을 준영아, 저는 속삭였고 눈물이 시야를 흐렸습니다. 성민 씨는 조각상처럼 말없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영이는 은우를 데리고 쉬러 집으로 갔습니다. 병원 복도는 저와 성민 씨를 제외하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수야.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제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말해봐. 준영이, 내 아들 맞아? 심장이 멈췄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가 말했잖아. 우리 둘 다 O형이라고. 준영이는 B형일 수 없어. 그가 저를 마주보며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은 고뇌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야. 준영이 내 친아들 맞아?
물론이죠. 제가 미친 듯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당신 아들이죠. 그럼 혈액형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저는 모르겠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병원이 실수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유전적 돌연변이라든가. 정말 그렇게 믿어. 성민 씨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지수야, 당신이 나를 속였을 때 준영이는 이미 대학생이었어. 그러니까 만약 준영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면 그건 당신이 처음부터 30년 전부터 나를 속였다는 뜻이야. 아니에요. 저는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성민 씨. 저를 믿어야 해요. 당신을 믿으라고. 그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어? 당신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줄도 몰랐던 사람이잖아. 내가 지금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겠어? 하지만 준영이는 당신 아들이에요. 제가 흐느꼈습니다. 준영이를 보세요. 당신을 꼭 닮았잖아요. 나를 닮았다고? 성민 씨 자신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지수야, 지난 30년간 내 가장 큰 자랑이 뭔지 알아? 준영이 같은 아들을 뒀다는 거였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아들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맞아요. 분명히 맞을 거예요. 바로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께서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두 분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준영이는 침대에 누워 힘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습니다. 준영아, 제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몸은 좀 어때? 괜찮아요. 그는 성민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성민 씨는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뭔데, 아들. 준영이는 떨리는 숨을 들이쉬고는 온 힘을 다해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제가 아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항상 알고 있었어요. 의사의 말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지만 이것은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저는 병실에 서서 준영이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그가 힘겹게 내뱉은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가 제가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무언가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아빠, 저는 제가 아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항상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을 한 후 준영이는 지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박동 모니터의 규칙적인 경고음만이 유일한 소리였고 조용한 병실 안에서 장송곡처럼 울렸습니다. 성민 씨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벽에 부딪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유령처럼 하얘졌고 입술은 움직였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30년을 함께 산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냉담함, 우리 사이에 쌓아 올린 벽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 모든 선의 충격과 완전한 절망이 새겨진 것을 보고 저는 마침내 그 벽 뒤에 숨겨져 있던 연약한 심장을 이해했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성민 씨가 마침내 알아들을 수 없는 거친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내뱉었습니다. 긴장감을 감지한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잠시 밖에 나가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준영이가 다시 눈을 뜨고 천장 타일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서재를 청소하다가 아빠의 오래된 의료 서류들을 발견했어요. 제 출생 증명서도요. 제 혈액형은 B형 RH 로 되어 있었는데 학교 신체검사에서는 B형 RH 플러스라고 나왔어요. 머리가 윙윙거렸습니다. 그 신체검사를 기억합니다. 준영이는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냥 감기 기운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그때가 2006년. 그는 17살이었습니다.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준영이가 속삭였고 눈물 한 방울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결과는 친자 관계 확률이 0.1% 미만이었어요. 아빠, 저는 아빠 아들이 아니에요.
성민 씨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근처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고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지난 18년간 그가 진정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조용한 눈물이 아니라 억눌리고 창자를 뒤트는 듯한 흐느낌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어떤 비난보다도 제게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누구야?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저를 꿰뚫어보며 물었습니다. 누구였어?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냐고. 모르겠어요. 제가 더듬거렸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성민 씨 만나기 전에 대학교 때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결혼 6개월 전에 헤어졌어요. 결혼한 후에는 현우 씨 만나기 전까지는 항상 당신에게 충실했어요. 하지만 그건 결혼하고 20년이나 지난 후의 일이었어요. 준영이가 현우 씨 아들일 리는 없어요. 남은 가능성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성민 씨. 제 목소리의 모든 단어가 목구멍에 박힌 유리 조각 같았습니다. 결혼식 전에 이제 기억나요. 제 처녀 파티 때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기억이 흐릿해요. 거의 완전히 잊고 있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최진혁, 성민 씨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우리 결혼식의 들러리였던 남자. 우리 결혼식 일주일 전 그는 직장 때문에 유럽으로 떠났고 우리는 다시는 그에게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말도 섞어본 적이 없었는데 성민 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은 절망에서 무서운 명료함으로 그리고 순수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진혁이. 그가 독처럼 그 이름을 뱉었습니다. 그 자식이었지. 그렇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시기도 혈액형도 들어맞았습니다. 진혁 씨는 B형 RH였습니다. 오래전 어느 파티에서 우연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희 둘이. 성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결혼식 전에 내 집에서 취했었어요. 제가 울며 주저앉았습니다. 결혼 예행 연습 전날 밤. 너무 긴장해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가 저를 집에 데려다 줬어요. 기억이 안 나요. 맹세코 그냥 나쁜 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채로 나와 결혼했다고 성민 씨가 웃었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28년이야. 지수야. 당신은 28년 동안 나를 속였어. 나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의 아들을 키웠어. 그 아이를 내 자랑이자 기쁨으로 삼았고 모든 것을 줬지. 당신은 나를 세상에서 가장 큰 웃음거리로 만들었어. 몰랐어요. 제가 무릎을 꿇고 그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성민 씨, 맹세코 몰랐어요. 제 생리는 항상 불규칙했어요. 그냥 늦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알았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뭘? 그가 저를 내려다 봤습니다. 그의 눈은 얼어붙은 호수처럼 차가웠습니다. 나와 결혼하지 않았을 거라고, 아니면 그 아이를 낳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알았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 미혼모가 되는 것은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성민 씨는, 그는 제게 너무나 좋은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나가. 성민 씨가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당신 보고 싶지 않아. 성민 씨, 나가. 그가 평생 억눌러온 분노로 갈라진 목소리로 포효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중환자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병원의 차갑고 살균된 불빛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고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18년 전에 제 외도가 제 인생 최대의 죄악이며 남은 평생을 갚아야 할 빚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여진이었고 잔인하고 아이러니한 메아리였다는 것을. 원죄는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기도 전에 저질러졌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저는 행복한 무지 속에서 살며 성민 씨의 인생 28년을 훔쳤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나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제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어머님,
준영 씨한테 다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어떻든 어머님은 항상 준영 씨의 유일한 어머니시고 아버님은 항상 그의 유일한 아버지라고 했어요. 저는 그녀의 젊고 슬픈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나영아, 내가 밉지 않니? 나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움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요. 준영 씨는 두 분 모두가 필요해요. 은우에게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필요하고요. 어머님, 어떤 일들은 되돌릴 수 없지만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마주할지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구명줄 같았지만 저는 그것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제가 여전히 준영이의 어머니, 은우의 할머니가 될 권리가 있을까? 이틀 후, 준영이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성민 씨는 끊임없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누구에게도, 특히 제게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마치 낯선 사람처럼, 아니 낯선 사람보다 더 못한, 그의 전 세계를 배신한 사람처럼 쳐다봤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의 식사와 깨끗한 옷을 가져다 주었지만 병실 밖에서만 맴돌았습니다. 때로는 작은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성민 씨가 침대 곁에 앉아 준영이의 손을 잡고 두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을 수 없었지만 준영이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과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는 성민 씨의 핏발 선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답고도 가슴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피보다 깊은 유대감을 가진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거의 파괴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영이는 퇴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부산에 있는 준영이와 나영이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준영이가 회복할 수 있도록 안방을 내주었고 성민 씨와 저는 손님방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지붕 아래 있었지만 1000마일은 떨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베란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닫이 문을 밀고 나가니 성민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담배가 빨갛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는 도시의 불빛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10년도 더 전에 담배를 끊었었습니다. 성민 씨,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돌아보지 않고 담배를 길게 빨아들였다가 천천히 내뿜었습니다. 지수야, 생각을 좀 해봤어. 그의 목소리는 불안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당신을 미워하고 싶었어. 죽이고 싶었지. 모든 걸 불태우고 끝내버리고 싶었어. 심장이 꽉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준영이가 나한테 말하더군. 그가 돌아섰습니다. 담배의 불씨가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아빠, 지난 28년간 아빠가 제게 주신 사랑은 진짜였어요. 그리고 제가 아빠께 드린 사랑도 진짜였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초겨울 바람이 불어왔고 저는 추위에 몸을 움츠리며 제게 내려질 선고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놓아주기로 했어. 성민 씨가 난간에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놓아주기로 했고 우리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돌아가자고. 그가 웃었습니다. 피로로 텅 빈 소리였습니다. 우리 과거의 하루하루는 전부 거짓 위에 세워졌어. 돌아갈 곳은 없어. 지수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민 씨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멀리서 기차 경적이 길고 외롭게 울렸습니다. 준영이는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 은우는 아직 어리고 완전한 가족이 필요하지.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난 18년간 해왔던 것처럼 계속 연기할 거야. 사람들 앞에서는 사랑하는 부부이고 준영이의 부모이고 은우의 할머니, 할아버지인 거지. 집에서는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룸메이트야. 그냥 룸메이트. 이번에는 정말로. 그는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고 저를 차가운 베란다에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8년 전 그가 똑같은 말을 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그것이
최악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악의 결과는 이것이었습니다. 미움조차 사치가 되어버리고 피곤하고 기계적인 동반자 관계의 움직임으로 대체된 상황. 하지만 이번에는 불평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슬퍼할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날이 흘렀습니다. 준영이는 천천히 회복했고 재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은우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먼저 할아버지 품으로, 그 다음에는 제 품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웃음소리만이 그 집에서 유일하게 진정으로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성민 씨는 정중하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고맙습니다. 신뢰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기침을 하면 그는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네주었지만 더 이상 눈을 마주치거나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부부와 조부모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도록 프로그램된 두 대의 로봇이었습니다. 때때로 밤늦게 그의 방 쪽에서 억눌린 기침 소리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누워 그를 상상했습니다. 평생을 자부심으로 살아온 남자가 이제는 이 거대한 굴욕과 고통을 매일 밤 홀로 삼켜야 하는 모습을, 그리고 저는 그의 방문을 두드리고 미안하다고 말할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설날이 되어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친척과 친구들이 모여 집은 소음과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형님, 아주머님, 두 분은 여전히 사랑이 넘치시네요. 사촌 동생이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신혼부부처럼 행복해 보이세요. 성민 씨는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너무나 연습된 제스처라 완전히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럼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겐 최고죠. 저는 그에게 기댔고 그의 셔츠에서 희미하고 익숙한 담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는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팔은 강하고 단단했지만 저는 그 힘이 저를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곧 산산조각 날 세상을 지탱하기 위한 힘이었습니다. 설날 저녁 식사에서 준영이가 일어나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 가정을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사랑해요. 성민 씨는 잔을 들어 단숨에 마셨습니다.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는 듯했고 기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민 씨가 부드럽게 제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제스처는 다정했지만 그의 눈은 아주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벌은 큰 소리로 싸우거나 차가운 어깨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부드러운 거리감이었습니다. 그는 제 바로 옆에 있었지만 이미 100만 마일은 떨어져 있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우리는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궤도를 따라 삶이 계속되다가 3월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성민 씨가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지수야, 앉아. 할 얘기가 있어. 저는 앉았습니다. 심장이 불안감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그의 얼굴에 얼룩진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다음 주에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 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 동안이요? 모르겠어. 한 달, 아니면 더 길어질 수도. 그는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 생각할 시간이. 가족은요? 준영이는 이제 괜찮아. 은우 곁에는 나영이가 있고.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당신 몸 잘 챙겨. 저는 이것이 그의 작별 인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혼도 마지막 단절도 아닌 길고 느린 탈출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는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성민 씨. 그가 돌아서려 할 때 저는 그를 멈춰 세우며 용기를 냈습니다. 만약 시간을 결혼식 전날 밤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만약이라고 하지 마. 그가 지친 목소리로 제 말을 잘랐습니다. 지난 30년간 당신은 만약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했어. 하지만 시간은 앞으로만 흘러가. 우리가 저지른 실수들,
우리가 입힌 상처들은 이제 우리 뼈에 새겨졌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그것들을 짊어지고 계속 걸어가는 것뿐이야. 그는 문에 다다랐다가 멈췄습니다. 여전히 제게 등을 보인 채였습니다. 돌아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지 얘기하자. 문이 부드럽게 닫혔습니다. 저는 서재에 앉아 밝은 봄날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과연 돌아올지, 그가 말하는 그 다음이 어떤 것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용서를 빌지 않았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18년 전, 저는 최악의 벌이 그가 더 이상 저를 만지지 않는 것, 우리가 한 지붕 아래 사는 타인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저는 그것이 단지 서막에 불과했다는 것을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진짜 벌은 진실이 밝혀지고 그것이 우리 사이에 쌓아 올린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그 벽의 양쪽에는 시간과 거짓말로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린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30년 전에 제가 진 빚을 남은 평생 동안 매일 갚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우리의 끝이 어떻든 이것이 제 이야기의 결말입니다.